아, 그냥 알아서 잘 줘라. 알잘딱 한물에 달라. 몰랐네 그거를. 그니까 나머지 몰랐네. 너도 문자 있지? 1만 원 내외 물건을 골라서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하나는 아직도 아직도. 나 해석까지 다 했어. 진짜 2월 1일 알고 있어요? 한 달 지났어. 딱 한 달. 오. 맞네. 뭐 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하시는 거 없으시잖아요. 귀걸이. 귀걸이? 그냥 다. 네. 들으면 쫓아낼 걸. 남자는 약간 크로마츠 종류의 그걸 많이 쓰나? 크로마츠 종류라고는 남자도. 근데 귀걸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저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진짜 취향 차이고 뭐 선호의 차이가 아닐까. 출연자 독해까지 다 푼 것 같으니까 가볼게요. 오늘의 거리 나오실까와 페이지 17페이지 3개 문제입니다. 자, 들어가 보면요. 지문은 연륜연대법이라고 해서 사회과학 지문인 것 같아요. 자,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목재 건축물이나 목공예품 등이라고 하면 앞에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앞에 있는 말이 결국 뭐예요? 유물 이런 두 글자를 줄여주죠.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규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규명하는 일이 중요해요. 무엇을 규명하는 게 중요해요? 유물이 그쵸?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뭐 하자? 규명하자는 거죠.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벌채된 시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뭐와 뭐가 있다고요? 산소와 연륜 두 가지죠? 얘기 처음에 뭐가 나오고요? 산소. 그럼 두 번째 뭐 찾으면 돼요? 연륜. 자, 탄소연대법은요. 채취한 유물의 일부를 시료로 만들고 시료 내에 있는 탄소 14양을 측정하여 유물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해 나무에 대열된 벌채 연대를 추정하는 거고, 오차가 몇 년 내외? 50년. 매우 오래된 것은 적합해 부적합해? 적합하지만 세모디 밑줄. 오래되지 않은 거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반면 세모 나무의 나이 대충 뭐? 연륜 연대법은 몇 년까지 측정할 수 있어? 1년. 그럼 먼 거에 적합해? 가까운 거에 적합해? 가까운 거에 적합할 거고 목공예품 등등에 적합하더라. 자, 그렇다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더 적합한 거에 대한 거, 덜 적합한 거에 대한 거? 네, 적합한 거에 대한 내용 하겠죠? 그래서 이 문단에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연륜. 읽어봅시다. 이 문단. 나무의 생장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서식한 나무는 시기별로 독특한 뭐를 공유한다? 연륜. 봄, 여름에는 활발하고요. 가을, 겨울은 감소해서 천천히 커진다. 봄, 여름은 춘제, 가을은 추제. 춘제가 추제에 비해서 색이 연하고 폭이 넓다. 보다 비해 나왔으니까 부등하시죠. 어느 쪽으로요? 네, 춘제 쪽으로 열려야겠죠. 왜? 춘제가 더 연하고 넓으니까. 됐어? 나무는 1년 주기의 춘추가 번갈아가는 동심원 형태의 태를 가지고 기후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져. 당연하게 더운 기후, 물이 많은 기후 달라지겠죠. 가뭄이 지속될수록 폭이 좁고 강우가 적절할수록 폭이 넓어요. 그러면 비와 연륜은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죠. 비가 많을수록 폭이 넓어진다. 됐어. 이로써 지역과 연대를 추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괄호를 묶어서 괄호 닫으시죠. 경복궁의 경회로에는 19세기 중반에 설악산의 소나무로 추정할 수 있다. 왜?
그 당시에 뭐 연륜이나 이런 게 설악산의 기후나 이런 거랑 적합했나봐. 똑같았나봐. 자, 다음 문답. 연륜은 이처럼 연륜의 폭을 분석함으로써 유물에 사용된 것도 추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경복궁의 경회로 같이 연대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요? 네, 연륜폭 그래프인 뭐가? 연륜 연대기가 작성되어야 한대요. 그럼 이 연륜 연대기가 뭔지 우리 궁금하니까 설명 들어가겠죠? 다양한 시대에 걸친 수목의 연륜 패턴을 비교, 연결함으로써 절대 연대를 나타내는 뭐를 확보했다? 연륜 연대기. 다시 연륜 연대기는 뭐를 나타내는 거다? 절대 연대를 나타내는 게 연륜 연대기예요. 이를 시료와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죠. 뭐가 있어야 되고요? 연륜 연대기. 연륜 연대기는 뭐를 나타내는 거고요? 절대 연대를 나타내는 연륜 연대기랑 뭐랑 비교하겠어? 예, 시료. 원래 내가 비교하고 싶은 거랑 비교해야겠죠? 그림과 같이 살아있는 나무의 연륜과 오래된 나무의 고목재 중 겹치는 시기를 파악하고 그래프를 합침으로써 연륜 연대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륜 연대기를 바탕으로 시료의 연대를 알아낼 수 있다.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요. 그쵸? 1904년부터 2004년 동안 100년, 100살의 나무랑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고목재의 나이테를 비교해 본 거야. 근데 어느 시기가 겹치는 거야? 34년부터 1904년 사이에 겹치는 거야. 그럼 얘는 언제 만들어진 거겠다? 이제 1904년 정도에 태어나서 1934년까지 자라내구나 알 수 있는 거겠죠? 넘어가서요. 자, 요러한 연륜 측정 방법 들어갑니다. 연륜 측정 방법에는 뭐랑 뭐가 있고요? 코어링과 카메라 촬영. 뒤에 코어링법, 네모, 촬영법, 찾아서 네모. 코어링은 중심에 있는 나무심, 즉 뭐를 채취해? 코어 채취. 끝. 카메라 촬영법은 뭐를 활용해서? 디카를 활용해서 촬영해. 끝. 표면에 연륜이 노출된 경우에 카메라 촬영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세모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뭘 하라고? 코어링법. 그죠? 코어를 4% 연마한 뒤 연륜, 경계를 관찰해 폭을 측정하는 이러한 방법들로 정리하는 말이죠. 연륜의 폭을 연륜 연대기랑 비교하면은 나무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앞에 있는 같은 내용이죠. 연륜이 노출되어 있거나 코어를 채취하기 뚫은 작은 구멍에도 큰 영향을 받는 공예품은 주로 뭐가 사용되고? 카메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코어링법. 당연히 이게 앞에 있는 거 또 했죠. 구멍 뚫으면은 가치가 있어 없어? 없겠죠. 예술품은 공예품은. 근데 목자재 같은 경우는 조금 구멍 뚫려도 나쁘지 않아 라고 하나 봐요. 그리고 나무를 통째로 활용하는 경우는 나무 껍질이나 뭐가 많이 붙어있어? 변재가 붙어있지만 목공예품은 다 잘라내고 핵심만 사용하지 심재 가운데만 사용하므로 그러므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마지막 부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부분 다 떨어져 나가니까 마지막 나이테를 통해 별채 연대를 알 수 있으므로 별채를 알려면 변제가 상실되었는지를 추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 참나무는 15개 중에 20개 정도가 있는데 공예품은 10개만 있다면 마지막 가장 겉부분이 뭐가 사라진 거다? 5년? 10년 정도가 사라진 것이다.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죠. 앞에 보세요. 한번 쭉 정리해봅시다. 자,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연륜, 나무의 연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했지 1문단에서 뭐랑 뭐를 제시했는데 그쵸? 탄소연대법이랑 연륜이 있는데 탄소는 뭐는 좋은데? 좀 오래된 거지. 오래된 건 좋은데 뭐에도 안 좋아? 가까웠게. 그래서 가까운 건 안 좋아. 왜? 몇 년 주기로만 알 수 있어? 50년. 반대로 연륜은요? 몇 년 주기예요? 1년 1년 주기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짧은 애들, 몇백 년 아니면 몇백 년 정도의 애들에 대해서는 좋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뭐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연륜연대법 측정법을 얘기하고 있죠? 연륜연대법 측정법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아, 내가 비교하려면은 내가 얘를 알고 싶어. 내가 얘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알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쵸?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은 뭐야? 연륜연대 그래프라는 게 있고 그 그래프를 이미 작성해 놓아야 돼. 뭐를 기준으로? 이전에 있던 나무들을 기준으로 뭘 어디 미쳤어? 우리 그림 바로 왼쪽에 연륜폭 그래프인 연륜연대기가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돼. 그 연륜폭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지. 거기까지가 그림에 있던 문단 전체예요. 그 다음 문단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네, 코어링과 카메라라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연륜연대 측정법에 대한 거죠. 측정법이란 건 앞에 있는 거는 연륜연대의 특징,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었다면 측정, 그럼 이 그래프란 걸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야.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네. 코어링이랑 카메라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 얘기해 보시죠. 카메라는 뭐는 좋고요? 손상이 있어 없어? 아, 디카로 촬영하잖아. 그거 없겠죠. 코어링은 맞으면 이거야. 조직 검사 합시다 이런 거야. 조직 검사. 떼가지고 그죠? 검사하는 거. 떼. 그럼 뭐야? 뭐가 남아? 네, 상처 자국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축물, 나무의 둘레 이게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냐? 나는 진짜 필요한 데는 어쩔 수 없이 구멍을 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목공예품 같은 건 구멍 뚫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뭘 해? 추대야? 촬영을. 근데 문제는 뭐야? 목공예품은 원목재 그대로 써 아니면 끝에 다 잘라내? 다 잘라내죠. 안 예쁘고 다 잘라야지. 다 알잖아. 이게 뭐 이렇게 조소 점토 같은 거 만들기 하면 다 잘라내잖아. 대리석 잘라내듯이 나무 다 잘라내는 거야. 정확한 연대를 알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라는 내용이었죠? 간단한 내용이죠? 넘어가서 갔다 오세요. 갔다 오면 오늘 할 거니까. 두 번째,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와 양력 가시죠. 다 알아줄 거야.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와 양력은 무슨 지문이겠어요? 과학 지문이겠죠? 헬리콥터는 1문단부터 읽겠습니다. 윤서씨 헬리콥터 넘어가주세요.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를 이용해 공중에서 정지를 유지하거나 5월 전진하는 항공기이다. 당연하네요. 헬기라고 읽을게요. 헬기는 회전 중심의 끝단과 중심에서 회전 반경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읽어봅시다. 날개의 단위 시간당 회전거리 즉 뭐가 속도가 뭐에 가까울수록 중심에 가까울수록 어떻고 느리고 끝단에 가까울수록 빠르다. 화살표 위아래 해주시면 됩니다. 중심일수록 느리고 끝일수록 빠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빠르게 그림을 그려서 느리고 빠르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헬기입니다. 그죠? 느리? 빠르다. 속도가 가운데 느리고 끝에는 빠르다. 이로 인해 회전 날개의 각 부분의 공기의 흐름, 즉 뭐가 달라져요? 기류. 당연히 어디가 빠르겠어요? 끝단이 빠르겠죠. 헬기가 전진을 할 때 날개의 각 부분의 속도 차이는 커지죠. 가령 괄호 묶고 단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진행 방향의 90도 위치에서는 끝단이 그쵸? 회전 속도 더하기 뭐? 전진. 반대로 진행 방향의 왼쪽 90도에서는 끝단의 속도가 뭐 뺀 거? 날개 빼기 전진. 그림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려보자면은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반시계로 돌고요. 전진을 앞으로 한다고 칠 때
반시계로 돌 때 전진을 하면은 진행 방향의 90도 위치에서는 뭐 더하기 뭐? 날개 속도 더하기 전진. 이건가요? 90도 위치에서는? 90도가 어디야? 진행 방향의 90도 위치. 진행 방향의 90도 위치. 여기가 뭔데요? 그죠? 여기 부분은 이거고, 왼쪽에서는 빼기 전진. 이건가 본데요? 그쵸? 빼기. 날개가 돌아. 반시계를 돌아. 앞으로 전진해. 그쵸? 그때 오른쪽은 날개 속도 더하기 전진, 왼쪽은 빼기 전진. 그러면 당연히 속도 차이가 나니까 뭔가가 생기겠죠? 생긴다는 걸 새로 할 겁니다. 자, 오른쪽 절반은 전진, 왼쪽은 후퇴라고 부른대요. 자, 3문단. 운동상태 유체가 물체에 가로막히거나 좁아지면은 압력이 변하는데 이 압력은 무슨 압? 동압. 동압은 속도의 제곱이다. 동압과 정지 상태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인 정압을 더한 것이 뭐? 전압. 전압은 뭐 더하기 뭐라고요? 동압 더하기 정압. 이 전압은 뭐하다? 일정하다. 아, 그럼 동압이 적으면 뭐가 높아지고? 정압. 정압이 적어지면 동압이 높아지겠죠? 같은 내용. 속도가 빨라지면은 동압이 높아지면 정압은 낮아져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 헬리콥터에서 헬기가 날개 회전할 때 부딪힌 기류는 윗면에서 아랫면으로 갈라져 위, 아래,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날개 위, 아래의 차이로 인해 아랫면이 비해서 뭐가 빨라요? 윗면이 빨라요. 부동하시죠? 어느 쪽으로 열려야 돼요? 속도가? 네, 위쪽으로, 왼쪽으로 부동 열려야죠. 윗면이 빨라지면 양력이라는 게 생기죠. 이 속도가 빨라지면 위아래 속도가 차서 양력이 증가. 이거 비행기 똑같은 원리죠?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빠르겠어? 여기가 빠르겠어? 공기의 흐름이. 여기로 지나가는 게 빨라? 여기가 빨라? 근데 여기가 빠르죠? 여기는? 이게 되겠죠? 그래서 빠르고 느린 속도 차이 때문에 위로 뜬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헬기가 이렇게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느리니까 뜨는 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3단. 뿌리는 방향과 날개에 있는 각인, 받음각에도 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오른쪽에 그림이 있네요. 연날리기에서 연을 기울여서 부는 방향에 받음각을 하면 높이 뜨는 것처럼 비유 들어갔죠. 일반적으로 날개의 받음각이 커질수록 속도, 양력도 커지게 된다. 그런데 세모. 전긴과 후퇴가 받음각이 같으면 기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옆으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플래핑이 필요해요. 플래핑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야. 즉 오른쪽 2번처럼 전진에서 플랭 업, 후퇴를 플랭 다운 하면은 양립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먼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연달리기 할 때 어떻게 달려? 연을 워 하죠. 당기죠. 당기면 연이 훅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당기면 받음각, 여기서 이렇게 올려치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올려치는 힘이 생기는데 이미 여기랑 여기가 양력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다른데 똑같이 올려치면은 잉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날개 자체를 기울여 놓은 거야. 기울이면 잉 약간 이런 식으로 억지로 조절해서 이렇게 수평에 맞추겠지. 잉 되는 거죠. 그 얘기했습니다. 했고요. 뭐 제곱에 비례한다, 뭐 양력이다 이런 거는 됐습니다. 받음각이 클 때 됐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행기 탈 때 뭘 느꼈냐면요. 어떻게 이게 뜰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이 비행기가 이 철덩어리가 뜰 수 있지? 갑자기 내가 비행기를
너무 무서운 거 떨어질까 봐 이 비행기가 그런 생각을 뭐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비행기에 공포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행기 떨어질까 봐 못타서 갑자기 내가 그런 사람 된 거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 편안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두 번 다 갈 때랑 올 때 두 번 다 옆에 분들이 늘 너무 코로 골면서 주무셔가지고 출발하기도 전부터 이미 주무시고 계셔. 아니 근데 팔걸이가 하나잖아. 두 개가 아니라 영화관도 똑같이 팔걸이 하는데 그분이 이미 이러고 있는 거야. 양쪽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나 가운데 안 되는데 나는 어디 팔걸이를 쓰냐고. 한 명은 양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두 분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왼쪽보다 이렇게 낑겨졌어요 저는. 한쪽은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분이서 서로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누가 양보할지? 이렇게 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래서 좀 한쪽은 양보해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주도. 우와. 그 3일절에 일본 간 친구 있죠? 누가요? 1학년 친구, 2학년 올라간 친구 하고 3일절 일본. 근데 진짜 생각난 건데요. 만약에 한일 부부면 태극기 3일절에 걸어요? 잘? 한일 부부면 3일절에 태극기 같은 거 잘 걸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역사인식에 따라 다르겠죠? 태극기 다셨어요? 근데 요즘 저희 아파트 사람이 거의 다 달아가지고. 그치, 너희 아파트는 그냥 내가 볼 때 아파트 자체에서 그냥 달아도 상관없어.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막 많이 달진 않더라고요. 간단해요. 저 진짜 놀랐어요. 달았어? 반반. 달았어? 작년까지 달았는데 우리가. 진짜 몰랐어요. 달았어? 전 전국민이 다 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의식이야, 의식. 우리 집도 태극기가 있는데 이사하면서 태극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계실 때는 늘 달았어요. 그 높이 있지. 3일절에 달 때랑 뭐 약간 어떤 날에 이 높이 다르잖아. 그것과 다 맞춰서 달았거든요. 초딩 때 배우잖아.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빌라도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늘 달았어요. 어릴 때 어른들 세대에는 강제였잖아.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가 나왔다니까? 그럼 애국가 앉아서 들으면 안 되잖아. 서서 이러고 국기제 경례 하면서 들었어요. 그게 어른들 세대. 저도요. 어릴 때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조회 종례할 때 조회 종례 아니라 뭐지? 그러니까 입학식하고 졸업식 이런 거랑 중간에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국기제 경례 빰빰 빰빰빰 하면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자연스러운 대한민국 이러고 나오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진짜 여러분 하시나요? 해요? 해요? 우리 같은 세대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막 훈화 말씀 듣고 했거든요. 너무나 당연했는데 요즘에는 훨씬 약해졌죠. 그리고 그것도 말이 바뀌었잖아.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진짜요? 네. 저는 조금 더 약간 강제적인 국가의 힘이 더 강하다는 국가의 귀속된 한 명의 인간 이라고 쓰면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고 개인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다는 식으로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런 게 조금 달라지면서 역사식도 달라지지 않나. 그니까 3일절에 지금 일본을 가네 어쩌냐고 내가 왜 또 신사참배까지 하고 오지 내가 막 이러면 뭐라 했거든요. 신사는 갔지만 참배했지만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대서요. 잘했어 아주 그냥 친일파 해라 그냥 너도 앞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찾아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도 있고. 그쵸. 국기 이제 데리고 가야 되고. 왜 그런 거 안 되지 않아요? 맞아. 모를걸 내가 볼 때. 대부분의 일본인은 모를걸요. 3일절. 일본인은 아무 관심 없지.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식민지배 했다 쳐봐.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한테 가서 베트남 전쟁 도와주고서는 베트남 피해 입힌 게 있잖아. 우리나라 알아?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쵸. 근데 베트남 사람들 우리나라 싫어할 수도 있죠. 전쟁을 도와줬지만 그만큼 반대로 나쁜 일도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런 거죠. 그건 약간 다르게 되는 그치, 베트남 이겨서. 그치 다른 얘기지. 근데 심지어 어쨌든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는 근데 심지어 그런데 일본은 자랑스러운 욕하겠지. 우리가 식민 지배했다는 게. 우리가 커갈수록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다니까. 야 우리 밑에 있는 놈들 우리 덕분에 이렇게 큰 거야.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하다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 애들은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 한국을 지배했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촌 동생들이 일본에 살 때 내가 너희들 막 3.1운동 이런 거부터 해서 막 김두한이라는 드라마 유행할 때 너 김두한 알아? 사달라 하는 거 있지? 그거 알아 했더니 모른대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상호 알아? 모른대. 안 배웠다 학교에서. 그렇구나.
일본 애들은 그런 거 배우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냥 킹짱 학교 같이 갈래? 이러면 킹짱 그러면서 뭐 저희 학교 너무 많이 그런 걸 배우죠. 일제강점기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되게 중요하죠. 역사도 있고 일본 정부에 대한 게 반감이 많은 거죠. 일본 정부와 기업들. 또 빡치네. 넘어가서 이자율의 최고 가격대로 인한 영향. 풀어볼까? 드디어 경제가 나왔어. 토마스 아퀴나스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까지 할 수 있을까? 창의적 얘기까지 해야지 오늘. 일찍 끝나네. 아니? 한 시에 끝나지. 저 일찍 갈수록 더 좋은데. 저는 그렇겠지. 전 일찍 가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일찍 가야 되는데 시험 같은 거 가서 제가 더 늦게 볼 수도 있어. 어쩔 TV. 어쩔 수 있게. 그 늦게 가겠다는 거야? 일찍 가야 돼요. 다음에 질 시간이 오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비타민이에요? 네. 우와, 되게 귀엽게 생겼어, 비타민. 1학년이 줬어요. 우와. 뺏었습니다. 2개만. 근데 도대체 어디서 왔대요? 모르겠네. 귀엽다. 똑같은데. 알 것 같아서 사는 거 쌀리고 5개인가 가져왔길래 내가 2개 뺏었어. 포착포도 있었는데 포착포 다른 애가 가져가고 있어. 에어컨 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따뜻해져요. 그치? 그거 나 지금 계속 안 따뜻해요. 고장났어. 잠깐 천만원도 안 돼. 여기 창문으로 천만원 조금만 들어가요. 와 바람 미쳤나 봐. 바람 부는 여기까지. 안 보여 안 했나 봐. 그쵸 바람 부는 소리 들리죠? 추워. 그치? 입이 이래가지고 나 지금 처음 본 애들이 이거 약간 이래. 근데 이유 왜 그러세요? 사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게 텄는데 약간 조커 같아요. 그죠? 약간 조커 분장했다고 얘기하더라고. 처음에는 엄마가 이거 막 립글로즈 번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입술 안 발랐어 여기까지. 당연히 안 발랐겠지. 진짜 이게 아프세요, 약간? 엄청 아프지? 어떡해. 엄청 따끔거리고 다 진물 나 여기 지금. 어떡해. 아침에 일어나서는 입술이 이렇게 됐어. 여기 굳어있어. 진물. 그래서 어저께는 극약 처방으로 알보칠 발랐어요. 거기다가 그 입술 바르는 거 아니에요? 네, 입 안에 텄을 때. 알보칠 바르면 약간 지지는 느낌이에요. 불로 지지는 느낌. 좀 아픈 것도 많은데 왜? 그걸 아픈 걸로 많이 해봤는데 다 효과가 없었어. 여러분의 수업을 위해서는 극약차 불로 지지겠다는 생각을 지져버렸어.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이 알보치를 바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약간 뭔가 나도 변체 생겨도 그냥 내버려두는 그렇지. 그냥 자연 치유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본 거야. 평소에는 자연 치유 됐지. 안 되는 것만큼 아팠으니까 이 모양이 됐겠지. 제가 3, 4강에 대한 내용은
인강으로 찍어서 올려줄게요, 여러분. 보고 오세요. 안 보면 본인 손에 잡고 수능을 조심해. 저주를 내려야겠어. 근데 그거 알아둬야 돼. 저주를 내릴 때가 오히려 괜찮은 거야. 나중에 후반 가면 선생님이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막 이런 얘기만 해. 왜? 포기. 그때는 이미 저주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미술학원에서도 그걸 계속 경고했어. 아, 그래? 쌤들이 만약에 네가 그림 해도 그냥 잘 그렸어, 괜찮아. 넌 취미다 이거지. 넌 취미 미술이다 이거지. 미술학원 알려주세요. 제가 미술학원하고 조인을 좀 할게요. 네. 미술학원 어디 있어? 홍대 여기 어떻게 해요? 그냥 지하철 타고 홍대 무슨 역 근처? 그냥 홍대 있고요. 홍대 있고요. 그거 주고.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홍대 쪽 갈아타기 귀찮아. 병원이네. 여건 이거라서 공동역이야? 공동역이라고? 공동역 바로 옆이잖아, 먹고. 좀 가야죠. 여기서 가면 좀 빠르. 그지? 공동역 몇 번 출근해요? 사실 다 어느 쪽 근처네? 다 멀어서 그냥 빠른 데로 나오는 보통 6번 출근. 그 근처에 뭐가 있어? 큰 건물. 무슨 건물인지 모르는데 한참 걸어야 돼서. 공동역 정도는 나쁘지 않을지. 그래서 내가 일요일날 국어 수업 낼 테니까 미술하는 애들, 수능 준비하는 미술학원 애들 보내달라 이렇게 해야지. 나쁘지 않지. 수학학원에서 국어하기, 미술학원에서 국어하기. 미술학원에는 칠판이 없을 거 아니야? 있어요. 있어? 네. 있어? 실판은 아니고 빔 프로젝트로 있어 하니까. 그럼 판소할 수 있는 공간 있어? 빔 쏘면? 한손은 그걸로 하죠. 그냥 그 디지털 쌤들이 패드를 쓰죠. 판소할래? 한글 가끔 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그냥 컴퓨터 하는 거. 스코이. 애들 바람 많이 부네. 야 이게 맞아? 야 바람 이렇게 부네. 맞아 이게? 어느 날 이제 윤순의 학원이나 다몽이네 학원에서 다음 주부터 국어 수업이 개강될 거야 얘들아. 만관부 하면 이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어차피 우린 중형고이라는 거서 아 내시니까 내신 안 해주면 되지. 걔는 내신 말하면 이게 어차피 내신으로 갈 애들은 별로 없을 거야. 미술하는 애들 중에 내신으로 갈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 내신 준비하는 애도 있다는 친구 중에 그런 애들은 이제 알잘딱 해야지. 미술 내시험 보는 게 제일 편해요. 당연하죠. 실기도 안 봐야 되고 진짜. 당연하죠. 전 내신 망했어. 그렇죠. 화장실 저는 이제 요즘 3월 회의감이 들어요. 이거 히터 맞아요? 히터 맞아. 30도. 선생님 회의감 안 드세요? 안 들어. 몇 번? 아니 그럼 꺼버려. 진짜 내 인생 최대 위기야. 고3은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잘 컨트롤 해가면서 시험을 봐야 돼요. T예요? 네. 안 돼. 저 근데 진짜 요즘 혼자서 좀 F 될 것 같아요. 울어. 울면서 공부해. 나도 그랬으니까. 아니 진짜로. 힘들어서 예쁘 되는 거야. 아 너무 힘드니까 모상의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으니까 이성을 잃고 울어. 울면서 공부해. 그럼 눈이 붓잖아요. 눈이 부어지면 공부해. 그러고 숟가락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눈에 나 울 때 이렇게 였는데 이렇게 그냥 눈을 다시 집어넣어. 숟가락 냉동실 넣어왔다 대. 나 그래 무슨 개티야 진짜. 극티. 그냥 나는 웃으면 좀 그러게 이렇게 넣어. 나 무슨 안 돼.
남부보다 되게 잘 보여. 뭐야 무서워? 안 보는 애들이 있어. 나도 잘 안 보여. 저 진짜 못 봐. 나 그냥 얼굴이 부어. 눈은 안 부어. 나도. 부은 거 안 부은 거 구별 수가 없어. 너 지금 부어 있잖아 지금. 너 항상 부어 있는 거 항상 아니었어? 부었으면 그렇지. 너 그 노진구 3-3분 알지? 그 상태야. 진짜. 아 진짜.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머리에 용수철 있는 거. 그러다 왜 내가 코렐라인. 너무 잘 그렸지. 푸사는 뭔 줄 알 것 같아. 그지? 누가 봐도 이런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거. 와 진짜 대박이다. 그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저 눈썹까지. 애들이 킹받아하는 그 윤수의 희미한 미소. 미쳤다. 점점 미술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눈썹 찍어도 좀 좋지. 필요 없어요. 네, 그냥 포괄로 해. 윤수 다 풀었어요? 저 쌍수 할까 봐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너네 담이 많아. 담이. 그거 봤는데. 그 하령이 몇 반이지? 4반. 나 4반은 나왔대. 얘들 너네 너 너가 4반. 4반이지? 4반인데. 우리한테 쌤이 표정 안 표 나왔는데.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있어. 다모가 너 몇 반이야? 너 5반인가? 그 내일 모레가 오늘 되냐? 알았어? 몰랐어? 아니면 몰라. 이거 반표 나왔어. 아니, 반은 나왔는데 쌤이 안 돼. 아 쌤이 쌤이 안 안 나왔어. 나왔다고? 국어 선생님 알아와. 아니면 뭐가 중요해? 그래요? 우린 영어가 2중 다닌데. 2중 해가 설마 2중 뭐 영어 이준이랑 이준 선생님이라고? 할것 같아. 3년 돼. 아 이준이랑 좀 비민자 선생님이랑 할것 같은데. 보세요. 경제지문을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혜연이가 막 경제지문을 그래프에서 어려워하길래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경제지문의 그래프가 나오면요. 무조건 본문에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문 그래프는 곧 지문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읽어보면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로 인한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뭐에 따라 결정된다? 세상에 수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 서비스와 가격은 뭐를 결정된다고? 수요와 공급. 기본적인 그래프 수요와 공급 곡선. 그러나 세모 때때로 누가? 정부가 뭐를 위해? 네,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 뭐 한다? 그쵸. 이 수요와 공급에 뭐 한다? 즉 누가 뭐 한다고요? 정부가 개입한다고. 뭐에? 수요와 공급에. 왜? 뭐를 달성하기 위해? 그다음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는 국가는 뭐를 목적으로 바로다 묶어주세요.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 경제력 남용 방지하기 위한 거 등의 목적으로. 등 하면 곧 앞에 있는 거 다 묶은 게 두 글자로 목적. 국가는 뭐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뭐 할 수 있다고? 조정할 수 있다. 됐어요? 국가는 뭐 할 수 있다? 조정. 뭐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은 뭐라고? 소득분배, 시장지배, 경제력 방지, 남용 방지. 그쵸? 요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걸 목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누가요? 네, 정부, 국가가요.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는 정부가 가격을 규제, 조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데 뭐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 최고와 최저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1문을 정리해봅시다. 1문은 무슨 내용이에요? 누가? 네, 정부가, 국가가 뭐를 해요? 시장의 수요. 수요 공급을, 그쵸?
해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요. Why? 뭐를 달성하기 위해? 특수한 거. 네, 목적 달성을 위해. 이 목적에는 뭐 3가지 정도가 있다. 그죠? 기억할 필요 없고요. 본문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2가지 있죠. 최저와 최고. 가격 조절. 최저, 최고 가격을 뭐 한다? 조절한다. 근데 이게 효율적이다 아니다? 네, 비효율이다 라는 거죠. Y라는 즉, 왜 비효율인가를 이제 어디서 설명할 거야? 이 문단에서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 문단 Y 비효율 에 대해 설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문단 아직 안 읽어도 1문단 정리 끝이죠? 긴 내용이 좀 딴 거 없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상식으로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3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정부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거야. 뭐를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위한 방법으로 최저 최고 가격을 조절하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효율이다 비효율이다? 비효율이다. 그럼 왜 비효율이라고 말하는지 이 문단 설명 들어가 봅시다. 이 문단. 가격 상한제라고도 불리는 최고 가격제는 최고 가격제 네모. 최고 가격제는 뭘로 불리고 가격 상한제라고 불리고요. 가격의 상한선을 뭐보다 낮게? 시장보다 낮게. 그럼 시장이 더 큰 거겠죠. 시장 쪽으로 부등호. 최고 가격대는 시장보다 낮게. 최저는요 시장보다 높게 하는 거죠. 정의 내렸죠. 별거 없습니다. 시장 균형 가격이랑 마찬가지로 정의 내립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교차점, 즉 수요와 공급이 뭐 하는지죠? 일치. 다른 말로 시장 균형 가격은 뭐랑 뭐가 같은 점? 수요와 공급. 그럼 수요와 공급보다 높으면 높게 상한선을 제시하면은 무슨 가격제야? 최저. 그것보다 낮게 설정하면은 최고. 정부가 최고와 최저를 시행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가 생기는데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빼면 소비자가 얻은 이득이 돼요. 이해됐어요 이거? 지불할 용의는 내가 이거 살 때 10,000원 주고 사고 싶었는데 시장 가격이 5,000원이야. 그럼 얼마 이득이야? 5,000원 이득인 거죠? 그런 식일 것인데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데 생산자 잉여는 또 반대로 생산자가 시장에서 실제 받은 금액에서 최소 받아야겠다. 생산자는 이거 얼마에 팔고 싶은데 5,000원, 한 2,000원 들었어. 근데 실제 얼마 팔았어? 5,000원에 팔았어. 그럼 이게 얼마 이득이야? 생산자는? 3,000원 이득인 거죠. 그게 바로 생산자잉여. 설명할 필요 없죠? 그림은 시장 균형 가격 뭐예요? Q0, P0이겠죠. Q0, P0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죠. 맞아요? 그 지점에서 뭐가 형성됐는데? 네, 소비자 균형, 시장 균형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소비자 잉여는 A, B, C 생산자 잉여는 D, E, F. 왜요? 왜요? 그쵸, 그 기준으로 보셔야겠죠. 그래. 나 이제 그래프 좀 잘 그려. 그래프 좀 잘 그려야 돼. 바로 조져버렸죠? 바로 조져버렸네요. 이렇게 돼. X축과 Y축 얘기해보죠. Y축이 뭐예요? 네, 가격이죠. 균형 가격이 어디에서 형성된 거예요? P0. 그죠?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뭐예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그쵸. 공급자는 여기에 형성될 때 얼마큼 이득이야?
이만큼 이득인 거야. 수요는요? 요만큼에 살려고 했는데 이거에서 살려고 했는데 얼마큼에 샀어? PG를 샀으니까 이만큼 이득인 거야. 그래서 우리 얘기입니다. 만이 그 뒤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합의문으로 왼쪽 전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만일 if가 최저 가격을 P1으로 설정해 버리면요. 최저 가격이 P1이면요. 생산량이 뭘로 줄고요? Q1으로 줄고요. 생산자 잉여 밑에 있는 DEF가 되지만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어서 뭐가 돼요? A밖에 안 남는다 라는 게 되죠. 시장 균형 가격일 때 보다 부등호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해야겠죠. 시장 가격일 때 더 적다는 거죠. 시장 균형 가격일 때보다 이 최저를 했을 때 손실이 더 커진다 라는 거겠죠. 이때의 손실은 무슨 손실? 자중 손실. 자중 손실은 정의 내립니다. 재화나 서비스 시장 균형이 최저가 아닐 때,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손실. 즉, 뭐랑 뭐를 놓친 거일 때? 뭐랑 뭐를 놓쳤어? Q1이야. Q0일 때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총 몇이 돼? A, B, C 하고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거죠? A부터 F까지. Q1일 때는요, 뭐만 돼요? 그쵸? A, B, D, F. 뭐를 놓쳤죠? C랑 E랑 놓쳤죠. 이 C랑 E랑 놓친 상황이 이 손실을 뭐라고요? 자중 손실. 따라서 C 더하기 E는 자중 손실이에요. 왜요? 시장의 균형 가격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손실을 자중 손실이라고 해요. 시장의 균형 가격은 Q였고요. 시장의 새로운 균형은 Q1이었어요. Q1으로 함으로써 C2를 잃었기 때문에 C가 뭐라고요? 자중 손실이라고요. 계속.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여러분. 자, 문제 바로 같이 보면요. 문제의 그래프를 분석해 보시죠. 자, L0, R0가 뭐예요? 네, 균형 가격, 시장 균형 가격. L1으로 선택하면은 뭐가 줄어들죠? 뭐가 줄어들죠? 그쵸, 자중 손실이 되니까는 전반적인 이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장이 이자율의 규제를 가하면 뭐를 실시해? 최저인지 최고 가격제인지를 실시하면 시중은행이 이자율을 R1으로 설정했어. R1을 시작한 거는 뭐야? 최저야, 최고야? 최고야? 방문의 방금 했잖아. 많이 했잖아, 많이. 무슨 가격? 그렇죠. 최저 가격을 설정한 거죠. 그러면은 기억에 들어갈 거 뭐예요? 최저 가격을 실시하면은 시중은행이 이자율을 R1으로 지정하게 되고, 그러면 대출에 대한 초과 수요는 뭐 빼기 뭐 한 만큼 발생한다? 뭐 빼기 뭐? 그쵸? 빼기? 그죠? 자중 손실에 대한 걸 얘기해야겠죠? 자중 손실. 그 얘기를 넣어주면 답이 될 겁니다. 됐고요. 계속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가격 규제가 목표 달성을 못할 수도 있고 설사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금융시장의 이자율 규제 문제를 지적한다. 자유로운 시장에 맡긴다면은 균형점에서 형성되고 수급이 적정한다. 그러나 세모 마찬가지 최고 가격을 통해 낮은 수준으로 규제해버리면은 뭐가 일어나고? 네,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뭐가 일어나고요? 품귀 현상. 품귀 현상. 왜? 이자율이 낮아지면 왜 품귀 현상이 일어나? 다들 뭐 하고 싶어 해? 하구나, 뭐 하고 싶어 하지? 이자율이 낮아지면 다들 뭐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은행에?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죠?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돈이 많아도 적어져. 적어지죠. 기업들이 돈을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 제도적이 아닌 사금융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자율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한 시중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데 은행이 빌려주면서 빌려준 일부를 예금으로 예치하면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야. 조달하기 쉬워진다는 거. 그러면 뭘 하게 돼? 규제 수준 이상으로 인상한 것 같은 효과를 얻지만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늘어난다. 요거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자율은 상승하거나 하락할 거야.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두 가지의 의미야. 대출 이자도 있고요. 저축 이자도 있습니다. 그죠? 이자가 상승하면 대출이 늘까 줄까? 줄죠. 지금 상황이잖아. 반대로 저축은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저축해 안 해요, 사람들이? 저축 안 하죠. 반대로 돈은 많이 빌려요. 요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자율 상승 하락에 따른 대출과 저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마지막 문단에 설명한 겁니다. 됐죠? 넘어가서요. 경제 질문이었고요. 가장 간단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목표가 조절됐는데 그거를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왜? 함부로 조절하면은 뭐가 생기기 때문에 자중 손실, 손해가 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한 그래프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했고 좀 별개 얘기인데 이자율을 높이거나 낮추면은 대출과 저축이 반대되는 것처럼 이건 역시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방법,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T 넘어서 아퀴나스 미학 볼게요. 할 수 있을까? 아퀴나스 미학 풀렸나요? 안 풀었어도 할 거야.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라본 미의 본질과 의미의 내용. 중세 스콜라 철학을 뒷대서간 누구는? 아퀴나스는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름다움은 뭐다?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술작품 아름다운 것은 인간 자신이 아름답기 때문이므로 미와 인간의 미는 위계가 다르다. 뭐의 위계가 다른 거야? 예술 작품과 인간의 위계가 다르다. 왜요? 뭐가 진짜 아름답기 때문에? 인간이 아름답기 때문에 예술작품도 아름다운 것처럼 인간이 더 상위의 존재다라고 되어 있죠? 예술작품의 미는 뭐에 불과하다? 인간의 미가 반영된 것일 뿐이랍니다. 하지만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본래 신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건 아니야.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작자였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미 자체는 누구 덕분? 신 덕분. 따라서 정리하면 다이아 밑줄. 아름다움은 인간의 뭐에 의존하지 않고 네 정신적인 게 아니라 뭐다? 네 신이라는 뭐? 객관 주간 X 객관 동그라미인 거죠.
사물이 아름답다면은 우리가 인식되기 이전에 이미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이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러려면은 인간, 애기가 어떤 물건을 봐서 공통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늘 어떤 물건을 보고 아름답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계속 읽으면 이 문장. 미의 실제성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에 기반한다. 진료 형상론에서 진료란 가능한 상태로 구별되더라고 하는 사물의 뭐? 본성, 즉 뭐를 받아들여? 형상을 받아들여 존재하는 현실태가 된다. 다시 진료 형상론은 진료는 무슨 태로? 가능태고 이것은 다른 사물과 구별되도록 하는 사물의 본성과 그 본성을 받아들인 현실태로서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죠. 가령 괄호를 묶으시면 되겠죠.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예시 좋습니다. 아폴론의 조각상은 이런 내용. 대리석이란 진료로 아폴론이란 형상을 받아들여 현실 속에 존재하는 현실태가 됩니다. 사물은 진로의 형상의 복합체고 형상에 대한 인식은 개별적인 사물에 대한 지각으로 가능하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사물은 피조물로서의 진로와 형상의 복합체며 순수 형상이다. 따라서 진은 개별적 존재자인 사물을 통해 인식된다. 이해되셨나요? 물건이 있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뭐를 통해서 표현된 거야? 어떤 재질? 플라스틱이라는 재질로 표현됐죠. 뭐? 숟가락이라는 형상이 플라스틱이라는 진료로 표현이 된 거야. 진료가 없으면 형상이 표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의 존재는 진료를 통해서만, 형상을 통해서만, 진료를 통해서 형상으로 인식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아름다움이 마지막 저희네요. 아름다움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즐거움을 주는 이유, 즉 미의 내용은 무엇인가? 질문하죠. 밑줄 미의 내용. 미는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이래요. 첫째 나왔으니까 둘째 찾으시고요. 셋째 있는지까지 보시면 끝나겠죠. 자, 첫째. 완전 비례 명료성 1번, 2번, 3번이 되겠죠? 셋째까지 있으니까 이에서 글구조 첫 번째는 무슨 성일 거고 완전성, 두 번째는 비례, 세 번째는 명료. 자, 사물이 아름답다면 그 사물은 뭐 하라는 것이다? 네, 완전 비례에 맞는 명료하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완전하다, 완전성, 다른 말로 비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선의 의미의 내용은 즐거움을 주고 욕구되는 것이다. 욕구될 수 있는 까닭은 뭐 하기 때문이다? 완전. 즉 우리는 뭐를 추구한다? 완전성, 비례가 있는 것. 둘째, 아름다운 것은 뭐를 갖는다? 비례성. 비례성은 사물의 모습이 본성과 조화되는 거다라고 했죠.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움은 다르고 육체와 정신은 다르고 사물의 본성이 다르므로 미적인 비례 역시 사물에 따라 다르다. 세 번째 뭐? 명료성. 본성을 뭐하게 드러내는 것?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 즉 완전 비례 명료 때문에 본성이 뭐를 뚜렷이 포착하고 있다? 진을 뚜렷이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정리. 아퀴나스에게 미는 욕구와 인식 모두와 관계되며 즐거움인 대상인 동시에 인식의 대상이 되고 쾌락이 아니라 세모 밑줄 본성에 대한 인식 작용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아퀴나스는 아름다움 속에서 진과 선을 선언적 개념과 직결시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선과 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용 할게요. 아퀴나스의 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름다움은 뭐를 갖고 있다?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을 갖고 있다. 라는 내용. 넘어가서
석구 철학에서의 공간관 읽어보시죠. 공간사 마지막 지문이야. 지금 저희가 읽고 설명하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 괜찮아. 여기서 끝내줘. 아니 아니. 여기서 끊으면 애매해.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지 딱 이 강이 끝나. 예언까지 하는 것도 애매하잖아. 아니? 이건까지 하고 끝내야지 딱 깔끔. 3강 전까지. 3강 4강은 인강하고 끝낼 거야. 서구 자연 철학에서의 공간의 변화. 그럼 다음 시간은 뭐예요? 다음 시간엔 독서랑 문화 같이 할까? 지금 문화가 아무도 안 풀어와서. 좀 그럴 수 없었어. 저 다른 거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 고전사 어떻게 없애요? 고전사 안 쓰면 없어지겠죠? 보습 잘해주고 하면 되겠죠? 저는 철거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 고전사를 너무 좀 싫어요. 앞으로 결국은 되잖아. 맞아, 그런 거 약간 발뒤꿈치 하는 거죠. 빠르게 읽으면 너무 예뻐. 잠시만 있어서 그래프 찍어요. 찾아주셨던 네. 아, 근데 너 머리 잘 어울린다. 아니 몇 번이야? 나 10번. 19번이라고? 경미야 너몇 번이야? 22번. 전학생 23번 됐어. 진짜? 아니야 너보다 더 장치가 근데 생각보다 장현수 어울리거든요. 장현도? 이상 우리 공간관 들어갑시다. 저 3년에서 4반이. 아 진짜? 계속 4번이야? 우리 다 다른 반이네 그러면은? 1, 저랑 영인이만. 3, 4, 5. 다 앞반이네요? 진짜요? 아 5번까지밖에 없어? 네. 없었어. 6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반이 좀 늘어났어요, 인원이. 그치? 24? 24? 있는 거죠. 해결되겠네. 처음에 반 시간보다 저희가 나았습니다. 시간보다 저희가 나아요. 그래? 친구가 몇 명인데? 80. 거의 해결되겠네. 9월에 해결되나 그리고 한 학년에 저희 전에 80. 가죠. 그럼 4반만 되겠어. 거기 신강고 10몇 등이었는데 대학을 못 갔잖아요, 서울에. 진짜? 몇 단위수가 있어요. 몇 명 이상일 때 서울대 티켓이 한 장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2장 나왔거든요. 나는 학교에 한 학년에 300명 넘었으니까 한 400, 400명 됐어. 아, 부럽다. 400명, 700명 하는 거 같아요. 저희 전교생이 370인가 그래요. 저는 한 7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볼게요. 고대 서구 사회에서는 신화에 기반하여 공간을 이해하는데 공간 네모. 공간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와 떨어져 있는 거죠? 현실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화적 관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공간을 무슨 관점에서? 현실적 관점. 즉 예전에는 현실과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 관점이 있다라는 게 특이한 거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항상 뭐를 점유하고 있다? 공간. 공간은 현실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물체를 둘러싼 공간과 물체는 동시에 존재. 물체가 없으면 공간도 없어. 진공이 있다 없다? 없다. 물체의 운동 또한 뭐다? 뭐로 돌아가기 위한 것? 고유의 공간을 돌아가기 위한 것. 자, 이런 공간관에 따라 정리하는 말이죠. 세계를 처음부터 무슨 형태로 이루고 있고요? 완전형. 한정된 양의 물질만 존재하는 무슨 것? 유한한 것. 그래서 중세기나 근대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자, 다음에 누구 나오죠?
데카르트 나오죠. 그러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으셔야겠죠? 데카르트 네모.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구 학자들은 공간관을 받아들이면서 벗어나려고 해서 공차 있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보았네요. 뭐라고 보았어요? 본질이라고 보았네요. 공간은 곧 뭐다? 본질이다.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는 연장의 본질을 하고 있고, 연장 네모. 어떤 물질은 반드시 뭐를 차지하고 있다? 공간. 그렇죠? 이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네, 공통점이죠. 즉 물질이 곧 공간이 곧 물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필요가 없었어요. 뭐 할 필요가 없었죠? 전제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걸 전제할 필요가 없어요? 괄호 묶으세요. 물질보다 먼저 존재하는 공간을 전제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죠? 물질과 공간이 같이 존재하는 거지 먼저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잖아. 됐어? 다만 나오니까 이제 뭐에 대한 설명할 거야? 차이점. 아리스토텔레스 달리 세모. 데카르트는 밑줄 치면서 읽어볼게요. 물체의 운동은 내재가 아니다. 밑줄 계속 칠게요. 뭐? 외부의 힘. 외부의 힘은 뭐? 시. 이게 바로 뭐라고? 차. 공곡차. 됐습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우주의 공간은 무한하며 모든 현상을 뭐에 의해 판단한다? 수학과 무한하다는 게 뭐예요 또? 차이점이겠죠. 데카르트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뭐가 가능해요?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 물질은 분할이 가능해. 왜? 원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물질은 분할이 가능해요. 왜? 뭐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분할이 가능해 라는 거죠. 물질, 공간은 다 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 이런 공간관에 따라 좌표를 통해 수학적으로 표시하려고 했다라고 하죠. 데카르트 좌표계. 3번다. 데카르트 이후 누구는? 뉴턴 네모.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데카르트에서 뉴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3개의 네모 했어요 지금. 계속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는데 뉴턴은 일부 받아들이면 동의했어. 뭐를 동의했어? 수학적은 동의했어. 공. 하지만 뭐를 설명할 수 없다? 네, 물체의 운동 차이점. 뉴턴은 물질과 공간을 뭐 했고요? 아니 그 전에 물질과 공간을 구분 차이점. 뭐를 활용했어? 무슨 개념? 시간 개념 활용했어. 이게 차이점입니다. 아, 뉴턴은 물질과 공간을 같다 다르다? 다르고 무슨 개념이 있다? 시간 개념이 있다. 뉴턴은 공간을 물질과 선형적이며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고 공간은 절대적. 따라서 물질이 없더라도 공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죠. 앞에 있는 애들은 공간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고 얘는 공간만 있을 수 있다. 뉴턴의 생각을 바탕으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걸 제시했고 절대 공간은 스스로 존재해. 외부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무한의 공간이야. 뭐가 유지되는? 네, 규칙성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무한의 공간이야. 절대 시간은 공간 얘기했고 절대 시간은 외적 상황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흐르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 일정한 속도 연속적으로. 정리. 뉴턴은 이 틀 안에서 뭐를 설명했고 물체의 운동. 예컨대 가로 고정되어 있는 탁자는 일반적으로 정지된 것이지만 주위 우주로 보면은 탁자는 공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탁자의 위치를 정지로 삼을 수 없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그것이 곧 뭐다? 절대 공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뉴턴이 활동하던 시대는 공전과 자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뉴턴은 지구의 움직임이 균일해 안에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설명할 수 없어요. 뭐를요? 네, 물체 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지적한 거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 수학적 기준이 있어야만 파악할 수 있어요. 뭐를요? 물체 운동. 이게 곧 뭐의 필요성이야? 왼쪽에 쓸게요. 뭐의 필요성? 네, 절대적 기준의 필요성이죠. 뉴턴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칙적 정형화된 시공간을 측정할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요. 즉 마지막 정리. 뉴턴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의를 지닌다. 앞에 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가 있고요? 시공간이 분리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 나왔어? 데카르트는 시공간을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대신에 공간은요? 뭘로 나타낼 수 있다? 물리적 좌표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뉴턴은 공간은 당연히 분리할 수 있고 공간 혼자 존재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좌표계로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절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이 절대 시공간은 뭐를 기준으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더라 라는 게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겠죠? 여기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문제 풀어오는 거는 지난주 숙제랑 똑같은 왜 내가 같은 숙제를 3주 내내 내주고 있는지가 모르겠지만 지난주와 동일하게 풀어오시고 다음 주에 수업 전에 제가 개념 부분은 인강으로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올려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고 필요하면은 제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뒷부분까지도 인강을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보고 오세요.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이 속도로 천천히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 질문? 근데 숙제가 2문, 4문 과학도 두 질문씩 아니, 다 뒤에까지 5개. 5개씩. 5개씩 보여요? 다섯 개씩. 5개 못 보여요? 15개 넘지. 4개 질문, 4개 영역에 5개, 이거 20질문이죠. 20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3개 말고 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건 제가 수업을 할 거니까요. 그거 말고 그 뒤에 있는 거